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종합을 해서요. 부채 한도, 그 다음에 오늘 좀 제가 새롭게 그 소개하는 개념인 생존 제한, Survival Constraint라고 부르는 건데요.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채 한도라는 거는 아마 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를 했으니까요. 요거가 대차 대조표라는 걸 통해서 한번 보면요. 우리가 하나의 그 회사를 분석할 때 뭐 크게 뭐 세 가지가 있잖아요. 대차 대조표,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, 그 다음에 자금 흐름표,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우리는 대차 대조표하고 자금 순환표 요걸 가지고서 한번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차 대조표는 흔히 말하는 스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본 겁니다. 스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딱 한 시점, 예를 들자면 10월 17일 오후 5시에 바라본 그 회사 또는 어떤 경제 주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어느 시점이 중요하죠. 그러면 대차 대조표에서 바라보는 거는 자산, 뭐 흔히 말하는 이렇게 보면은 A 자산, 여기 liability 그 부채, 자기의 자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좌변에는 여기는 우리는 이거를 자산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이 있고 뭐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이렇게 에세 두 개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다. 즉 에셋은 부채, liability 더하기 equity 또는 자기 자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표현하죠. 이게 바로 대차 대조표 분석인 겁니다. 그러면 자금 순환표로 본 거는 뭐냐면은 대차 대조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앞에 거는 이전 거, 뒤에 거는 지금 거. 그러면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. 자산도 변하고 부채도 변하고 자기 자본도 변하겠죠. 이렇게 대차 대조표의 변화량을 본 거. 요거는 왜 이걸 보냐면요. 결국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자금을 조달하고 빌리든지 아니면 내가 일해서 벌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조달했으면 그걸 어디에 써야겠죠. 뭐 지출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용과 조달 즉 사용과 원천 이거를 표시해 준 게 자금 순환표입니다. 결국에 뭐 얘기하자면 조달은 이 오른쪽 부분 즉 대차 대조표 오른쪽 부분의 변화 부채하고 자기 자본의 변화를 나타낸다면은 운용은 왼쪽 부분 자산의 변화 뭐 요거는 아마 그 대차 대조표나 이쪽 자금 순환표 이쪽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. 요거를 통해서 한번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또 두 달 뒤에 12월 말에 또 이슈가 될 그 데트 리미트, 데트 실링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자, 그러면 대차 대조표하고 자금 순환표의 유용성은 어디 있느냐?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대차 대조표는 솔번시에 관련이 있다. 솔번시라는 게 뭐냐? 이게 솔번시라는 게 보통 우리는 부채 상환 능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부채 한도 뭐 요게 좀 그 뭐라 해야 되나요? 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이게 좀 더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 솔번시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한 회사를 본다면은 이 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먼저 봅니다. 그러면 대차 대조표는 자산, 이거는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에요. 그러면 그게 자기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이겁니다. 즉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하지 않더라도 쭉 계산해 봤더니 자기 자본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하는 회사고요. 자기 자본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 괜찮은 회사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. 요게 제가 봤을 때
우리의 이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요거에 해당하는 개념이 바로 LTV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LTV라는 건 뭐냐면은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을 나타내는데요. 보통 예전에 LTV가 100%보다 큰 적도 있었습니다.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에 뭐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. 그런데 보통 집값 대비 대출을 100%보다 작게 하죠. 뭐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40%가 대세인 것 같아요.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요, 또는 뭐 작은 예를 들어 뭐 자영업을 하신다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솔번시가 비록 0보다 작더라도, 즉 부채 상환 능력이 지금 현재 0보다 작아요. 즉 이 뭐 그 자본이 그 자기 자본이 0보다 작게 되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. 뭐만 되면요, 돈만 계속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유동성만 그 버텨준다면요. 요거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의 그 회사의 뭐라 해야 되나요? 건전성을 보는 거죠. 아까 대차 대조표만 갖고 봤을 때는 지금 순자산이 얼마냐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유동성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건 뭐냐면은, 자, 그런 거죠. 이번 달 월말에 내가 지출해야 될 게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지출해야 돼요. 그런데 이번 달 월말에 보니까 나한테 들어올 돈이 뭐 50만 원이에요.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런 것 같은데요. 이게 지출이 이거 들어오는 수입보다 이게 더 크면은 이거 바로 어떻게 됩니까? 바로 망할 위기에 처해 되겠죠. 뭐 한두 번은 이거를 없으면은 뭐 그 대출을 받는다거나 해야 되는데,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바로 그 회사는 또는 그 경제주체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닥치겠죠. 설령 내 순 자산이 0보다 크다 하더라도요. 결국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뭐 솔번시하고 리퀴디티를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요거를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뭐 주택 대출의 그 비율을 한다면요. 대차 대조표로 본 솔번시 요거는 LTV에 해당한다면은, 자금 순환표로 본 리퀴디티 이거는 우리가 보통 DTI, 요즘 우리 많이 쓰는 그 용어죠. DTI라고, 이거 뭐냐면 Debt to Income, 다시 말하자면 소득 대비 대출 이거죠. 아까는 집값 대비 대출, loan to value 이렇게 했는데요. 이제는 debt 그 DTI에서 소득이, 왜냐면은 우리가 대출을 해줬을 때 그냥 이게 지금 대차 대조표상 이게 괜찮구나 그렇게 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모두 보는 건가요? 예.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나? 제대로 갚을 수 있나? 그걸 보는 거죠.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집을 보통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냥 론투 밸류만 있어도 충분했었는데요.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이 뭐 집값 안정 대책 때문에 DTI라는 거를 들인 건 뭐냐면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연봉이 뭐 1,000만 원이다. 그러면 좀 골치 아프죠. 왜냐면은 이거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,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, 상환해야 될 거는 두 가지가 있죠.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원금도 계속 이렇게 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솔번시에서 바라본 개념하고 리퀴디티에서 바라본 개념이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, 이걸 한 이유는 제가 볼 때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개념하고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재정 건전성 얘기할 때 뭐 GDP 대비 60%를 넘어서는 안 된다, 뭐 55%를 넘어서는 안 된다, 이 얘기하는 거랑 미국의 부채 한도 얘기하는 거랑 뭐 동일하잖아요.
그게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다든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뭐 구체적인 그 과정만 다른 거지. 그래서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본질적으로 스톡의 관점에서 어느 딱 한 순간에 지금 그 나의 자산은 얼마고 나의 부채는 얼마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 순 자산은 얼마인데 여기서 순 자산은 0보다 커야 돼라는 본질적으로 스톡이라는 관점 또는 뭐 우리나라 주택 시장으로 본다면 LTV의 관점에서 이 국가의 부채를 바라본다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가하고 가계는 다르다. 가계는 유한하지만 국가는 좀 애매한데 영원하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거는 부채 한도란 개념하고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, 우리나라 이 기재부 관료들이 얘기하는 이거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? 국가하고 가계를 하나 동일한 범주로 본다는 그런 맹점을 갖고 있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는 이 부채 한도 또는 뭐 재정 건전성이라는 스탁이라는 관점만 가질 게 아니라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. 이 관점에서 이제는 좀 더 관점을 이동하자. 플로우 개념으로 가자라는 거죠. 왜냐? 국가 가계를 동일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가계의 대출,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주택 대출을 한번 보도록 하자. 그러면 부채 한도 LTV인데 요거 가계 대출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담보 대출이죠. 그래서 예전에는 이 LTV만 봤다면은 이제는 리퀴디티도 보는 거죠. DTI까지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그 국가로 그대로 투사시키면은 국가도 LTV가 있어야 돼, 부채 한도가 있어야 돼, 그리고 리퀴디티 이 문제가 있으니까 DTI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는 국가 대출, 국가가 국제 발행을 할 때는 무담보 대출이죠.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보면은 국가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무담보 대출이죠. 다시 말하자면 국가가 대출 또는 국가가 국채 발행하는 거, 이거는 뭐냐면은 리퀴디티에 방점이 찍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리퀴디티 개념은 뭐냐? 우리가 가계에 비유한다면 이게 DTI 개념인 거고요. 이 DTI 개념에서는 뭐냐면은 소득이 얼마냐, 소득 대비 얼만큼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냐, 또는 소득 대비 얼만큼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, 이렇게 본다면은 국가의 소득은 세금인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 1억인 사람이 그 10억짜리 주택을 사서 LTV 그 40%를 한다면은 DTI로 본다면은 이거는 400%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.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보면은 그 GDP 대비 그거 했을 때는 47%인데 제가 그거를 세금 대비로 또는 세금 균형 예산이니까 예산 대비로 보면은 대략 150%다. 그러면 이 400% 일반 개인한테 DTI로 본다면은 개인한테 400% 했을 때 빌려줬을 때 아무도 걱정은 안 합니다. 그런데 국가에 대한 거는 보면은 150%다 그랬을 때 보면은 우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지금은 뭐 GDP로 한다면 47% 너무 높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국가 부채를 바라보는 이 개념이 가계하고 국가가 뭐라 해야 되나요? 범주적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 게 아니냐. 국가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게 이게 부채 한도 또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바라보는 또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